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기자 성주원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굿모닝 일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다우가 0.59%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0.65%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 상승폭을 나타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일요일 하루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월요일 시작하면서 뉴욕 증시에도 장 초반부터 상당한 부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수가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반등에 성공했고 장 막판에는 그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역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유럽, 남미 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다시 3만 명대로 올라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또 플로리다주 등 10개 주에서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2차 유행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자, 유럽 내 대처 모범 국가로 꼽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재생산 지수가 2.8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보다 재생산 지수가 크다는 것은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현재 독일에서는 대형 도축장, 또 요양원, 교회, 음식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위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일부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다소 부진했는데요. 5월 기존주택 거래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달에 이어서 또다시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9.7% 전달 대비 줄었고요. 391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409만 건이었는데 시장 예상에도 못 미치는 모습. 391만 건은 약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의 거래량은 기존 주택 거래가 90%를 차지하고요. 신규 주택 거래가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의 거래가 이렇게 급감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내 주택 시장, 주택 거래 시장이 상당히 침체됐다, 급감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1.8% 상승했는데요. 40달러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40달러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기본적인 바탕인데요.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시추기 숫자가 줄었다는 소식도 간밤에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금값도 올랐는데요. 8월 인도분 금은 0.8% 올라서 1,76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금값이 지난 4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럽 증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이 0.76%, 프랑스가 0.62%, 독일이 0.55%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유럽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역시 경제 활동이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겹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간밤에 중국과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는데요.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대해 유럽연합이 경고하면서 또 투자협정 진전까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EU와 중국 간의 투자협정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은 불균형적인 무역과 투자 관계를 좀 개선하는 그런 목적, 또 시장 접근 장벽 문제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투자 협정이 일단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EU 측은 간밤 회의에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했고요. 또 투자 협정 협상, 시장 개방 등 경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 측이 좀 협조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투자 협정과 관련해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올해 안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모두 관계를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무역과 투자 규정 또 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의 끝나고 나서도 공동 성명은 없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어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이 0.18% 하락했고 중국이 0.08% 하락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0.59% 오른 26,024.9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0.65% 오른 3,117.8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1% 오른 10,056.47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소식에 주목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이날 월드와이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표를 해놨는데요. 우선 iOS의 최신 버전을 공개했고 또 앞으로 맥 컴퓨터에는 더 이상 인텔 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도 2.6% 이상 올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의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포레스트킴 보케캐피탈 창립자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일종의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다시 경제 일부는 봉쇄될 것이고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장중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텍사스주 주지사가 이 기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받아들일 수 없는 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요 지수는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93% 올라 최대 상승률을 보였고 유틸리티와 에너지 또 커뮤니케이션도 0.5%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와 금융 또 헬스, 부동산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3% 가까이 상승하며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넷플릭스와 아마존도 각각 3.2%, 1.5%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소매업체들도 일제히 올랐는데요. 의류 브랜드인 갭이 저평가됐다는 주요 증권사들의 리포트에 8.3% 급등했고 월마트도 같은 이유로 1.5% 상승했습니다. 반면 아메리칸 항공은 35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면서 6.8%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 주요 종목들의 주목할 만한 뉴스를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톡입니다. 간밤 나온 글로벌 기업들과 종목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애플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20을 진행한 이후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애플은 새로운 운영체계인 iOS 14를 발표했고요. 또 연말부터 맥 컴퓨터에 인텔의 칩 대신 독자적인 자체 칩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한편 이미 자체 칩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다른 기기들과의 호환성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애플 생태계가 한층 더 완성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하드웨어 제품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미루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주가는 2.62% 오르면서 358달러 선에서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도 2% 이상 오르는 등 기술주의 강세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35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담보를 바탕으로 5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해서 15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보통주와 또 같은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5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출도 받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항공업계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동성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인데요. 앞서 유나이티드과 델타항공도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 조달 소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일반 사업 운영과 또 유동성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 간밤 주가는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초에 급반등한 뒤 다시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6.75%의 낙폭으로 14.92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항공 수요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수소차 기업 니콜라가 다음 달 애리조나주에서 공장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자신의 SNS에 7월 23일 애리조나주 쿨리지에서 기공식을 열 예정이라며 공장이 완성되면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수소트럭을 연간 3만 5천 대 제조하고 일자리도 수천 개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니콜라가 현재 미국 전역에 700개의 수소 충전소를 건설 중이며 이 충전소는 자사는 물론 경쟁사의 차량에도 수를 충전시킬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 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6%의 강세로 70달러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또한 니콜라는 오는 29일부터 수소 전기 트럭인 배저의 예약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수소차 시장에서 니콜라가 테슬라의 아성을 도전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개발하고 있는 길리어드가 연말까지 렘데시비르를 충분히 공급해 200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목표치인 100만 명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한 현재는 정맥 주사로만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흡입형 약의 임상시험도 오는 8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 허가, 또 일본에서는 완전 승인을 받은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와 내년 이 렘데시비르의 매출이 20에서 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어제 중앙임상위가 이 렘데시비르 투여를 공식 권고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치료제 개발 상황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글로벌 톡톡톡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전기차의 뒤를 이어서 주목받고 있는 수소차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차세대 친환경차,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수소차와 또 관련 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장에 2차 전지가 여전히 계속해서 유효한 테마이긴 합니다만 전기차 관련주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최근에 또 수소차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사실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친환경성이 사실은 부각되면서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유럽 지역 이쪽에서 사실은 환경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내세우면서 친환경 또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수소차가 어떤 전기차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각국 정부들도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백업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차, 그러니까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기차를 굉장히 친환경차라고 얘기하는데요. 불가피하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한다든지 네. 또 전기차 자체를 제조하는 과정, 또 전기차에 충전하는 과정에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산화탄소를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자체는 주행 중에는 굉장히 친환경적이지만 전기차 주변 시설, 인프라나 주변 어떤 소재들이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소차가 원천적으로 그런 어떤 친환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어떤 자동차의 형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강점은 뭐냐면 충전 방식이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휘발유를 기본적으로 차에 넣듯이 예. 비슷한 시간대에 길게는 한 1분 정도면 완충이 가능하거든요. 차 한 대 완충이 가능한 반면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3시간, 4시간씩 그렇죠. 충전해야 급속 되는. 충전을 해도 한 30분은 걸리니까요. 맞습니다. 예. 예, 실제 제가 급속 충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시간은 몰랐는데요. 네. 굉장한 시간이 좀 걸려서 불편함 많이 느끼는 그 분들이 많고요. 예. 실질적으로 한 번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전체적인 주행 거리 자체도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점에서 보면 네. 수소차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전기차보다 향후에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초기에 전기차 생산보다는 수소차를 먼저 앞질러서 실시했지만 사실은 전기차 시대가 먼저 오면서 네. 지금 뒤늦게 전기차에 따라잡았지만 어쨌든 간에 수소차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된다 그러면 오히려 먼저 시작했던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또 유럽 국가들에서 수소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실제 이제 조금 전에 그 앵커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수소 트럭 및 수소 전기차 트럭을 만드는 지금 니콜라라는 업체가 예. 스펙을 통해서 상장이 되면서 지금 뉴욕 증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가 33달러에 상장이 됐는데요. 제가 간밤에 보니까 69달러, 지금 네. 시간 내에서는 70달러 넘는 거래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2배 이상 올랐네요. 지금 IPO에 대비한 가격으로 보면 2배 이상 그 주가가 올랐고요. 실제 네. 니콜라는 지금까지 매출이 단 1원도 없는 5년 동안 매출이 한 푼도 없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 미래의 성장성만으로 수소 트럭이라는 성장성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미 실적을 내고 있는 다른 수소차 관련주들은 훨씬 더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이 우리 수소차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을 부양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 수소 전지 연료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스택이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일종의 전기차의 배터리와 비슷한 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전체 수소차 그 생산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네. 이 스택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어제 주가가 가파르게 뛰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 어제 주가가 두 자릿수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3월 19일 저점 대비해서 지금 석 달 만에 주가가 24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도 200%가 넘는 그 주가 상승세. 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소 발전용 연료 전지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월에 4,400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지금 24,000원대까지, 24,400원대까지 무려 한 6배 가까운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흐름은 굉장히 무서울 정도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소차가 역시 친환경성 그리고 높은 경제성, 충전도 쉽고 주행거리도 긴 그런 여러 가지 기존의 전기차가 갖고 있던 약간의 약점들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장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수소차가 최근에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으려면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실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 수소차가 관심을 받고 또 수소차 관련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그 배경에는 정책적인 지원, 정책 이슈가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렇게 주목받았던 이유도 네. 미국이라든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또 유럽에서 전기차 관련 국가 보조금들이 네.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그렇죠. 상승세를 가파르게 견인했고요. 사실 전기차도 그 자동차 가격만 보면은 맞습니다. 이거를 누가 사나 싶었는데 그만큼 보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또한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기차, 수소차 마찬가지지만 일반 지금 그 화석 연료에 비해서 충전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충전 시설도 사실은 사회적 인프라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인프라를 깔아주려는 정부의 어떤 지원들이 또 분명히 존재해야만 차를 몰고 가는데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차를 몰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전기차는 인프라가 지금 꽤 깔리면서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네. 향후 수소차 같은 경우도 어떤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향후 수소차를 육성하겠다라는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수소차 주가의 핵심적인 동력이 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수소차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도에 지금 수소차 생산량을 10만 대까지 늘리고요. 2040년에는 620만 대까지 늘려서 예. 세계 1위 수소차 생산 국가가 되겠다라는 네. 야심찬 계획을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 또한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도 또 호재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관련 유관 단체들뿐만이 아니고 정부 부처들이 지원하는 제1회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라는 그 수소차와 또 수소차의 인프라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총망라된 그 대규모 그 쇼가 열리거든요. 예. 일종의 모터쇼 같은 건데요. 네. 이게 이제 7월 1일에 국내에서 열리면서 국내 수소차 업체들의 단기적인 시세 흐름도 굉장히 상승 흐름을 받고 있다라는 그렇겠군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독일 같은 경우 이 수소차를 육성하기 위한 수소 경제 육성 계획을 발표했고요. 지금 이제 7월 한 8일쯤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네. EU 같은 경우도 수소 육성 그 전략을 발표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장 내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제1회 수소 모빌리티 쇼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또 수소차에 대한 붐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유럽연합에서 이제 수소 육성 전략 또 뭐 독일에 이어서 이제 7월 8일에 내놓는다고 하니까 정말 7월이 어떻게 보면 뭔가 수소차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EU의 이런 수소 육성 전략 국내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차세대 미래 친환경 차를 전기차 위주로 사실은 그 육성을 해왔었고요. 네. 수소차를 강하게 키우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 정도 아시아 국가들이었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책적으로 후원을 하겠다라는 그렇군요. 이제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겠군요.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여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수소보다는 전기차 위주의 정책들이 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아시아와 유럽 이 두 대륙에서 본격적으로 수소차가 육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정책들을 주목하는 거고요. 예. 정책 자체가 굉장히 야심차기 때문에 수소차의 향후 성장 가능성이 엄청난 드라이버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올해 20억 유로 정도 되는 유럽의 수소 관련 시장을 2030년까지 그러니까 향후 10년 내에 1,400억 유로까지 키우겠다.
키우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무려 70배까지 키워내겠다라는 그러네요. 게 지금 이제 그 EU의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정책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그린 수소, 그러니까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를 충전하는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네. 그레이 수소는 기존에 이제 천연가스에서 들어가 있는 메탄 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지금 수소차까지는 그레이 수소를 많이 썼던 이유는 그레이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은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썼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그린 수소,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공기 중에 널려 있는 이산화탄소 속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예.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요. 이 그린 수소 생산 방식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아예 없고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 네. 다만 그 추출 방식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제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유럽에서는 향후 2년 내에 이 그린 수소 제조 단가를 그레이 수소 단가까지 낮춰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그린 수소 관련 추출 관련 기술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예. 세 번째 포인트는 수소,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이 전 세계에 형성돼 있지만 수소 관련해서도 국제 거래 시장을 만들고 또 클린 수소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들을 연맹을 형성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노력을 동시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향후에 수소 경제 핵심 축이 아시아와 유럽 이 두 시장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 EU 시장, EU가 발표할 수소 경제 구축 계획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EU 같은 경우 이제 그 선진국들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이 수소 경제를 키우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 향후에 이제 수소 경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기존에는 아시아 중심이었다면 이제 예. 아시아와 유럽 그래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효과 또 글로벌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본격적으로 수소 경제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까지 가장 큰 관건이 이 배터리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었고 그것을 많은 업체들이 노력 끝에 점점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로 배터리 시장 또 전기차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건데 수소차 역시도 이 수소 추출 과정의 어떤 그런 제조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이것이 또 수소차 시장을 저변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변수, 관건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드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경쟁력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아직까지 수소차 경쟁력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니콜라 같은 경우도 지금 네. 2023년이 되면 수소 연료전지 트럭을 양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경제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정도 주행 거리가 나올 수 있을지. 네. 지금 이제 그 니콜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으로 1,290km를 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주류 시장에서는 이 수소 그 트럭, 수소 연료 전기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비관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그걸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이 수소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의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가려면 네.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예. 장거리를 달리기 어렵고 차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수소차는 배터리 전체, 수소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스택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요. 또 수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번 충전에 완충에 오랜 먼 거리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시내에서 주로 주행하는 승용차보다는 오히려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차에 훨씬 더 좀 그 적합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니콜라가 초기에 트럭이라든지 픽업 트럭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수소차 시장이 전기차와 차별되는 그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앵커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수소차 자체를 만드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요. 예. 또 연료가 되는 수소를 추출해내는 과정에서의
단가가 여전히 휘발유 생산 가격에 비해서 한 50%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수소차를 구매하는 과정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수소차를 계속 끌고 다니는 어떤 관리하는 비용도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빨리 낮출 수 있느냐가 향후의 수소차 시장의 성장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만큼이나 이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건 사실인데 역시 그 과정에서의 걸림돌, 넘어야 할 그런 장애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극복해 나갈 주체가 바로 이제 개별 기업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대표 기업 현대차가 수소차 관련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넥소라는 유일한 그 수소차가 있는데요. 이 수소차를 만들 수 있는 완성차 업체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뿐이고요. 네. 전 세계를 봐도 일본의 도요타, 혼다 정도 이 3개사가 거의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이 현대차가 수소차 시장의 성장의 핵심적인 과실을 따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이 수소차 관련 테마주의 핵심적인 부분은 현대차가 그 자리매김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가 수소차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전히 판매량 자체가 좀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출시 첫 해 한 1,000대 정도를 판매했고요. 예. 작년에 이제 4,000대가 넘는 그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이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렇죠. 올해 목표가 이제 10,000대 정도인데 과연 이제 10,000대를 판매할 수 있을지가 조금 아직은 미지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현대차가 차지하는 매출 중에서 화석 연료차, 휘발유나 디젤로 가는 차가 대부분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주가에서는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수소 경제로 전환이 가장 빠른, 운신의 폭이 빠른 어떤 그 기업 사이즈가 작으면서도 전환이 그때그때 빠르게 가능한 어떤 수소차 관련 재료라든지 소재, 부품 관련주들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뭐 저번에 이제 조선주를 볼 때에도 조선 기자재 관련 회사들, 네. 관련 주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소차 관련해서도 현대차도 물론 기술력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지만 현재 아직 수소차 판매 시장 자체가 아직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부품 소재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렇다면 현대차 외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수소차는 맨 처음 시작한 국가는 일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왕성하게 이 시장을 키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EU 시장도 지금 수소를 키우겠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이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주요 업체들은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중소기업들 중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를 움직이는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은 스택이거든요. 네. 스택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셀 하나하나 전기를 발생하는 셀을 여러 개 묶어 놓은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예. 패키지를 우리는 스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스택이 전체 생산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소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대부분 돈은 이 스택을 만드는 업체, 또 스택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그 돈을 대부분 벌어들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스택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가 네. 핵심적인 거의 이제 그 한두 업체거든요. 지금 예. 상하 프론테크하고 현대모비스 정도가 이 부품을 지금 스택을 생산하는데요. 네. 그 핵심적인 과실을 다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 스택에서 그 전기를 생산하면 그 연료를 그 탱크 내에 저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소 연료를 탱크에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탱크 자체를 만드는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일진 다이아 같은 업체가 예. 핵심적인 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스택과 이 그 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화학업체들의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크라는 업체는 이 제어 모듈, 수소 제어 모듈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지금 최근에 한 석 달간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을 했고요. 지금 이 그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분리막을 만드는 그래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분리막을 생산하는 유일한 원천 기술을 가진 국내 업체 코오롱 머티리얼스가 존재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스택에 그 전기를 끊었다가 또 연결시켰다가 하는 가스켓을 생산하는 업체, 평화홀딩스라는 업체도 존재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료를 생산하는 그 연료 전지를 만드는 업체, 국내에서는 이제 지금 코오롱
코롱 그 머티리얼스 아까 말씀드렸던 또 두산 퓨얼셀 네. 이런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관련주들로 꼽히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도 이미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연료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다 그 탄소 섬유거든요. 예. 이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 이제 효성 첨단 소재라는 업체인데요. 예. 그 종목 역시 최근에 이제 테마주로 엮여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업체들은 그 부분에서 거의 유일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유일한 공급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수소차 관련된 부품 소재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또 최근에 핫한 니콜라를 따라서 한화 관련된 주가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선택, 이슈앤 종목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서 양시장 희비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고 또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강세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런 뉴욕 증시의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개장 전에 어떤 이슈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과장님이 선택하신 이슈 확인해 볼까요? 네, 좀 오랜만에 한번 닭고기 관련주를 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어제 좀 이슈가 나왔어요. 네, 미국의 타이슨 푸드라는 육류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육류 회사의 그 직원들이 무더기로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중국이 이 타이슨 푸드의 이 되게 스프링 캠프에 있는 이 닭고기 공장 쪽에서의 그 닭고기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아. 이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네. 우선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는 건 사실인데 네네. 뭐 이거에 대한 좀 우려감이 다시 한번 좀 불거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우선 그 중국의 해관 총서가 성명을 통해서 이 타이슨 푸드의 수입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닭고기 쪽에서의 제품에 대한 전면 수입을 이제 금지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타이슨 푸드 직원의 총 693명이 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이 중에서 한 481명이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타이슨 푸드 직원의 거의 뭐 봤을 때도 한 13%가 이제 양성 판정 받았기 때문에 이 타이슨 푸드의 어떤 닭고기 쪽에서의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뭐 타이슨 푸드의 닭고기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뭐 돼지고기나 여러 가지 육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파장이 좀 일지 않을까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우선 지금 현재 그 2015년이었어요. 네. AI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었을 때 네. 그 이후에 그 가금류, 그러니까 가금류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 쪽에서의 수입을 제한한 적이 있었는데 아.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이 조치를 이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1차 무역 협상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조건 부분이 농산물에 대한 수입에 대한 개방이었거든요. 네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그 가금류에 대한 수입에 대한 제한 부분을 풀었기 때문에 푼 이후에 지금 1년도 안 돼서 지금 다시 한번 네. 이 중국이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무역 분쟁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농산물 쪽에서의 개방이 어떤 국면으로 들어갈지 시장에서는 지금 그 우려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우선 지금 뭐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이 코로나19가 그 음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습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그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사항 아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코로나 전파에 대한 부분이 어떤 기침이나 그쵸. 뭐 이런 부분일 텐데 만약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어떤 직원이 네. 음식을 만들거나 했을 때 그걸 네. 먹었던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다. 이거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금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반발이 당연히 있죠. 예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까 지금 얘기는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아무튼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아무튼 중국이 베이징에서 다시 또 코로나19가 또 터졌잖아요. 네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미국이 여러 가지 중국적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역으로 중국이 타이슨 푸드에 대해서 이 농산물 닭고기에 대해서 이 수입에 대해서 금지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좀 매개체로 좀 되지 않냐 이런 네. 의견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골치 아픈 문제로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네. 이제 육괴 관련주들한테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의 이런 그 육류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제한이 있었을 때 특히 이제 닭고기가 우선 1차적으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어제 상승세가 좀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마니커나 또 마니커에 대한 식품을 가공하는 마니커 FNG. 나머지 뭐 하림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폭은 없었는데 이런 육괴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반사 이익이겠죠. 네.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랜만에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사건일 수는 있겠지만 국내 기업들에게는 반사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이슈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과장님이 선택하신 종목 확인해 볼까요? 우선 마니커 FNG를 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말 그대로 마니커 FNG는 이제 그 닭고기를 생산하는 건 마니커예요. 마니커고, 이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는 이 마니커에 대해서 닭고기와 뭐 돼지고기, 육류를 가공해서 이제 판매하는 업체가 이제 마니커 FNG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우선 지금 비중으로 봤을 때도 한 닭고기가 70% 그리고 돼지고기 20%이기 때문에 닭고기 비중이 굉장히 크다. 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B2B라고 할 수 있죠. B2B와 B2C. 그러니까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들한테도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고, B2C로 해서 어떤 대형마트나 편의점 쪽으로 납품하는 구조를 좀 갖고 있는 게 마니커 FNG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역시 뭐 프랜차이즈 쪽으로의 그 판매 비중이 굉장히 70%를 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탄탄한 고객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특히 이제 뭐 롯데리아, 네. 그리고 이제 뭐 BBQ, 특히 이제 그 뭐 앵커님께서도 음식을 드셔볼지 모르겠지만 네. 롯데리아의 핫 크리스피 버거가 있거든요. 네, 먹어봤어요. 먹었어요. 네. 아직 안 먹었는데. 네. 우선 이거와 또 이제 BBQ 쪽의 스모크 치킨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마니커 FNG가 치킨을 가공해서 이제 판매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안정적이죠. 이런 네. 고객사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마니커 FNG 뭐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큰 폭의 시적 성장은 아니더라도 뭐 적자 구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면 영업이익률 한 자릿수지만 대부분의 이제 어떤 가공업체들의 음식물의 가공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5% 내외로 유지하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인 네. 재무제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간편식으로 해서 이제 마니커 FNG가 이제 어떤 코로나 수혜주라기보다도 네. 이런 간편식으로 해서 이 온라인 채널로 판매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니커 FNG의 뭐 이런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에 의한 그 반사 이익과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니커 FNG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뭐 여담이지만은 작년 7월에 그 아마존에 마니커 FNG 삼계탕을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한 작년 7월에 이제 아마존 납품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삼계탕에 대한 첫 수출하기보다도 어떤 그 대형사, 어떤 해외의 대형 온라인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부분은 그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대한 이제 마니커 FNG가 공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확장 부분도 나온다고 한다면 해외 쪽에서의 어떤 매출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그 봤을 때도 이 마니커 FNG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네네.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닭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렇죠. 뭐 국방부 납품한다는 것보다도 이 군납이라고 하죠. 아. 이제 어떤 군인들의 식사 대용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 그리고 뭐 어떤 정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닭고기로 한다면 이제 마니커가 가장 1순위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브랜드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중 무역 갈등의 반사이 기대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미 사업이 B2B 매출이 중심적으로 나오면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짚어봤고요. 또 아마존 이렇게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과장님이 선택하신 시장 핵심 공략주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저는 이제 한섬 네.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한섬에 대한 브랜드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우선 한섬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보다는 우리나라 내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에 의한 해외 쪽의 실적 부진, 뭐 이런 뭐 제조업체나 여러 가지 수출업체들 많이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네네. 그거에 좀 벗어나면서 경기 방어주로 각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볼 수 있겠고. 네. 뭐 코로나 쉽게 끝나지 않겠죠. 네네. 예, 않기 때문에 어떤 이 방어적인 종목으로 해서 한섬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한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뭐 수요도 크지만 지금 온라인 매출 쪽에서의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온라인 채널을 할 수 있는 뭐 더 한섬닷컴 또 H 패션몰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더 한섬닷컴은 이 60%의 매출의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네. 그리고 H 패션몰은 10%대 후반에 이런 매출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온라인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더 강화하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한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브랜드는 좀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SJ 그리고 네. 타미엘피거 이런 어떤 그 중저가 브랜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마인이나 타인 같은 이 고가 브랜드인데 우선 한섬 자체적으로 이 뭐 코로나19에서 경기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노세일 그러니까 세일을 잘 안 하는 그런 영업 방식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에 대한 그 영업 마진에서 한섬 자체적으로 자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영업 마진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네네.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지금 온라인 매출액을 올해 이제 한섬 같은 경우에도 20에서 최대 30%까지 올해 끌어올리겠다라고 좀 밝혔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 쪽에서 매출 확대되는 게 그 전체 오프라인보다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안정적 내수 시장에서의 그 입지는 더 확고하게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그 브랜드를 말했지만은 실제로 한섬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130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그전에 뭐 시청자분들 한섬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적자의 브랜드를 다 정리를 웬만하면 하고 네. 이제 돈이 되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가겠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섬 자체적인 이런 공격적인 영업 방식이라기보다도 정석적인 그 영업 방식이죠.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 조정을 많이 받지 않는 걸 본다고 한다면은 네.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어제 엊그제 또 이제 또 밑에서 반등하는 구조를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한섬 내수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 데다가 온라인 부분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부분 짚어봤고요. V자 반등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부분까지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관련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산그룹이 지금 현재 3조 원 규모의 자구안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데요. 핵심 계열사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황이고요. 채권단은 또 핵심 계열사인 두산밥켓까지 팔아야 한다는 뭐 그런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남긴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을 중심으로 두산그룹이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될지 시장이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굿모닝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